남원 시민이 만들고 남원 시민이 함께 즐긴다. 달빛처럼 은은하게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여기는 달의 도시 남원 통탓 달빛 소리. 방송입니다. 여름은 신음과 고통 속에서도 그의 마지막을 향해서 조용히 몸소리를 칩니다. 들꽃 향기에 실려오는 바람의 숨결에서 가을의 달콤한 냄새가 풍겨오고 또 비에 젖어 제대로 익을 수 없었던 곡식들마다 마지막 영글어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려는 듯 햇살이 무척 따갑습니다. 빨리 녹고 푸른 하늘에다가 시를 쓰고 있는 가녀린 코스모스가 보고 싶어지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이아입니다. 달빛소리 팟캐스트 17번째 방송을 달의 도시 남원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방송 순서는요. 9월 10일부터 13일 비대면으로 4일간 90회 춘향제를 앞두고 의미 있는 남원 복효근 시인의 춘향의 노래, 형광님의 기타 반주와 우숙꽃님의 낭송으로 열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맛사발님의 의정 소식을 또한 전해드리고 형광님의 라이브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의 소식 빵빵이님과 우숙꽃님이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맹꽁이님이 들려주시는 재미있는 마을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서는 실상사에 계시는 도법스님을 만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꽃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웃음을 선물해주는 웃음꽃입니다. 창문을 열면 가을 향기가 솔솔 풍겨오는 듯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준비한 것이 복효근의 춘향의 노래. 춘향의 노래입니다. 네. 춘향의 노래 복효근. 지리산은 지리산으로 천년을 지리산이듯 도련님은 그렇게 하늘 높은 지리산입니다. 섬진강은 또 천년을 가도 섬진강이듯 나는 땅 낮은 섬진강입니다. 그러나 또 한껏 이렇지요. 지리산이 제 살 속에 낸 길에 섬진강을 안고 흐르듯 나는 도련님 속에 흐르는 강입니다. 섬진강이 깊어진 제 가슴에 지리산을 담아 거울처럼 비춰주듯 도련님은 내 안에 서 있는 산입니다. 땅이 땅이면서 하늘인 곳, 하늘이 하늘이면서 땅인 자리에 엮어가는 꿈. 그것이 사랑이라면 땅 낮은 섬진강 도련님과 하늘 높은 지리산 내가 엮는 꿈. 너나들이 우리 사랑은 단 하루도 천년입니다. 사랑은 단 하루도 천년입니다. 다음은 막사발님의 의전 소식인데요. 막사발님 전해주시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사발입니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8월 13일 수자공사 섬진강댐 지사와 대전 본사를 차례로 항의 방문하여 8월 7일부터 9일까지 벌어진 섬진강변 지역의 수해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 피해 보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날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순창군 의회 의원들과 함께 한국수자공사 대전 본사와 섬진강댐 지사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수자공사가 계속된 폭우에도 저수율을 높게 유지해 홍수 조절에 실패하였고 뒤늦게 방류량을 큰 폭으로 늘려 결국 하루 지역의 제방 붕괴와 범람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댐 관리의 대응 부실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남원시 등 섬진강권 7개 시군 의회, 남원, 임실, 순창, 곡성, 구례, 강양, 하동군 의회는 지난 18일 남원시 의회에 모여 이번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인해 8명이 사망하고 4,000여 명이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2,600여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는 등 전례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은
섬진강댐 수문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의 물폭탄에 있다며 정부의 항구적인 재발 방지 대책과 마련과 국회에 수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달빛소리 방송 정서를 기타줄에 실어줄 우리 가수 형광님 만나볼까요? 오늘은 어떤 곡을 가지고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박영광입니다. 네. 예, 오늘 특별히 우리 회장님께서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노래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요. 고민 끝에 실버들이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네?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실버들. 실버들? 옛날 노래인데요. 아시는 분들만 아시고 여자분들이 부르던 노래를 남자가 부르려면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제가 그냥 제 식대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들은 천만사 늘어놓고도 가는 봄을 잡지도 못한단 말인가. 내 몸이 아무리 아쉽다기로 돌아서는 님이야 어이 차부랴 한가대이 실버들 바람에 들고 이 내 몸은 시름에 혼자여 이네 가을 바람에 풀벌레 슬피 울 땐 외로운 밤에 그대도 잠 못 이루리 실버들은 천만사 늘어놓고도 가는 봄을 잡지도 못한단 말인가. 이 내 몸이 아무리 아쉽다기로 돌아서는 님이여 허이 차부랴 한가태이 실버들 바람에
때엔 외로운 밤에 그대도 잠 못 이루리 외로운 밤에 그대도 잠 못 이루리. 와우. 완전히 돌아서는 님이야 어이 잡으랴 이내 몸은 시름에 혼자 여인의 가을을 나타내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의 문학의 소식을 듣는 시간인데요. 산 넘어 산이라고 해야 할까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도 문학의 소식들을 어떻게 웃음꽃님 잘 전해주시겠어요? 이번 90회 춘향제를 이번에는 하긴 하나요? 코로나19로 인해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제90회 춘향제 축제를 온라인 비대면 축제로 진행한다고 해요. 온라인 축제요? 조금은 생소하긴 하는데요. 그럼 웃음꽃님, 이번 춘향제에는 어떤 행사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9월 10일 목요일 10시 춘향제의 향을 과거 재래의식에 맞춘 남원 시립국악단 여성 단원들의 제향을 시작으로 오후 4시 30분 춘향 선발대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9월 11일 오후 8시 남원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춘향은 살아있다라는 대한민국 대표 사랑 이야기 춘향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 공연이 있고요. 9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춘향 국악 대전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관객 없이 진행된다 하니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어떻게 시청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못 보는 분들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유튜브로 보는 거죠. 남원 와락 유튜브 채널에서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남원 와락 유튜브 구독 방법은 인터넷 어플을 통한 유튜브에 접속해서 유튜브 검색창에서 남원 와락이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고요. 구독을 누르시고 일정에 따라 실시간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답니다. 네, 조금 번거롭고 생소할 수 있으나 전 세계로 춘향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이 많이 홍보해 주시면 더 멋진 춘향제가 되겠지요. 네, 그렇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빵빵이님, 국립민속국악원 어떤 공연인 관람이 가능할까요? 네,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국립민속국악원의 공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공연은요, 12월 달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공연을 올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때 가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시행이 될 만한 공연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7일과 24일 목요일 오후 2시 완월정에서 광안루원 음악회가 있고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토요국악플러스, 23일 수요일 오전 11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 콘서트 다담에서는 커피 볶는 남자 인문학을 품다라는 주제로 명품 커피의 거장 테라로라 김용덕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6일 토요일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 단판에서는 꽃으로 피어난 황후심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답니다. 그리고 10월 1일 오후 3시 사랑의 광장에서는 한가위 공연 도는 놈, 뛰는 놈, 나는 놈이라는 주제로 신명나는 연희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공연 장소를 예원당으로 변경해서 좌석 간 거리를 띄워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고 하니까요. 빠른 예약 부탁드려요. 예약은 063-620-2324, 2325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국립국악원 공연 소식이었고요. 웃음꽃님, 남원 시립 김병종 미술관이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계속 닫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9월에 전시 소식은 없는 건가요? 예,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나 9월 8일 화요일부터 11월 29일 일요일까지 외롭고 쓸쓸하고 그립고 생각나고라는 주제로 인간의 중요한 감성을 표현하는 기획 전시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각 및 회화 80여 점을 김성민, 성에바, 소빈, 주소희 4분 작가의 합동으로 4개의 독립된 공간에서 전시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관람하러 가볼까요? 좋지요. 코로나19 속에서도 남원 문화계는 남원 시민들과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가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이상 문화계 소식 웃음꽃 빵빵이었습니다. 네, 웃음꽃님과 또 빵빵이님의 두 분의 톡톡 튀는 문학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마을 이야기.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후속편으로 백두대간 운봉읍의 상간마을 이야기를 이어가겠는데요. 지리산에서 삶을 찾고 또 지리산에서 기대어 삶을 이어갔던 옛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인데요. 우리 마을 이야기꾼 맹꽁이님, 이번엔 어느 마을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우리나라 최고의 마을숲 서원나무 숲이 있는 마을 이야기를 들려줄까 합니다. 아, 그 행정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행정마을 앞 도로 건너에는 창녕조씨 효자정문이 있거든요. 옛날 동네 사람들이 이 비석이 손상되는 것을 걱정해서 비석을 덮는 비각을 만들었어요. 뭐 대부분 효자비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정성스럽게 비각을 만들고 나서부터 마을에 재난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무슨 재난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를 들어 원인 모를 이유로 친족들이 연이어 비명 행사하고 이딴 화재가 발생하고 쌀바가지에서 쌀이 벌레처럼 기어나가고요. 아우, 설마 쌀이 벌레처럼 다 기어나갔다고요? 아우, 징그러워. 아니, 밥해 먹으려고 쌀을 푸다가 얼마나 기겁하겠어, 아우.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녁밥을 푸기 위해 솥뚜껑을 열려고 하자 그만 솥뚜껑이 밑으로 빠져버려서 밥을 푸지 못하게 하는 등 온갖 해괴한 일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났대요. 어휴,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 보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무서워서 살 수가 없었죠. 결국 마을 사람들이 비각을 뜯어내고 불에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네요. 아니, 잘해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니, 잘해주고 오히려 화를 당한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나요? 마을 사람들도 그거 궁금해서 소문난 무당을 찾아갔대요. 아, 그래서 그 무당이 뭐라고 그랬대요? 무당 말이 그 비석을 세운 자리가 도깨비 혈린지라 집을 지으면 도깨비들이 화가 나서 회방을 놓고 해코지를 한다는 자리네요. 아니, 그 황당한 사건들이 그러면 바로 그 도깨비들의 소행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행정마을 도로를 경계로 비석이 서 있는 도로 동쪽에는 집을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 재미있는 마을 이야기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마을 이야기꾼 맹꽁이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남양 특집으로 우리 지난달에 이어서 운봉읍 행정마을 도깨비 혈자리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지역의 명사 인터뷰 시간인데요. 마음의 평화와 생명력, 실성사 하면 떠오르는 분 계시죠? 바로 종교인이자 또 진정한 이 시대의 어른이시고 생명 평화 사상가이시고 활동가이신 실상사의 도법스님을 저희 막사발님과 저 자이아가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생명평화 사상가이자 활동가로 꼽히는 도고 스님을 뵙기 위해서 칠상사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은 시민이 만들고 남은 시민이 함께 듣는 달빛 소리 방송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이 계신 극락전 마당에 풀꽃밭이 있던데요. 꽃밭이면 꽃밭이고 풀밭이면 풀밭인데 풀꽃밭이라는 말로 처음 들어보는데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풀꽃밭 이야기는 주로 이제 불교 세계관이 반영된 이제 관점이고 표현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불교 경전 중에서도 최고의 경전으로 치는 화엄경의 세계관과 정신을 일상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삼국시대의 의상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네. 중국에 유학 가서 화엄경을 공부하고 그 화엄 사상을 아주 압축적으로 이제 녹여서 시로 만들어진 저술이 이제 네. 법성계라는 저술이거든요. 법성계요? 법성계. 예. 법성계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명작 중에 하나죠. 21세기 아마 세계 무대에 내놔도 되고. 네. 그런데 우리 후손들이 똑똑하지를 못해갖고 빛을 못 발하고 있어요. 네. 그런 이제 화엄 사상의 내용을 일상적 언어로 우리 현실로 갖고 온 게 풀꽃밭이라는 얘기인데요. 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보통 꽃밭 사유 방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꽃밭. 네. 근데 꽃밭이라고 해서 우리 실제 삶에 적용을 해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선택과 소외가 생깁니다. 꽃으로 선택받은 존재, 네. 꽃이 아니라고 부정당하거나 네. 내친당하거나 네. 무시당하는 경우 반드시 선택과 소외가 생기죠. 동식은 당연히 그건 편가름이 생기죠. 예. 꽃과 꽃이 아닌 것. 그러면 선택과 소외가 생기거나 편가름이 생기면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싸움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인류 역사는 이 풀꽃밭 사고방식으로 삶을 다뤄왔기 때문에 끝없이 편가름이 생기고 끝없이 선택과 소외가 생기고 끝없이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이 되풀이해 왔고, 네. 그런 사고방식으로 해답을 온 것이 현대 문명인데, 지금은 그 방식으로 해답을 찾고 만들어가면 더 이상은 곤란해진다라고 하는 걸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코로나 사태라고 봐요. 네. 그러면 풀꽃밭이란 말은 뭘까? 풀꽃밭이란 말은 거기에는 편가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선택과 소외도 생기지 않습니다. 생긴 건 뭘까? 서로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 돕고 나누면서 함께 빛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실제를 보십시오 하면 꽃 피지 않는 풀은 없습니다. 어떤 풀도. 모든 풀은 다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실을 맺기도 하고, 따라서 생명의 세계를 다양하게 꾸며내기도 하고, 그 덕택에 우리도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온 셈이죠. 숨쉬면서.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은 마치 풀꽃처럼 어느 하나도 소중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어느 하나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해도 괜찮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세계관과 사유방식이 이제 불교의 세계관과 사유방식이고, 그 중에서도 화엄경에서 이걸 가장 잘 다루고 있고, 이런 사유방식을 극락전 마당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예. 여기는 풀꽃밭이라는 이름으로 마당을 꾸며놨습니다. 예. 그 스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화엄경 세계와 정신을 일반적인 언어로 풀어낸 말이
풀꽃밭이고 그게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모든 생명체의 어떤 텃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조금 하나 더 보태면 꽃이라는 말은 최고 좋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름답다, 고귀하다, 뭐 소중하다 등등등. 그래서 풀 한 포기 한 포기가 다 꽃으로 인정되고 존중되고 배려돼. 그런 삶을 사는 곳을 불교에서는 극락세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걸 사람한테 적용을 하면 너, 나, 또는 남자, 여자, 또는 뭐 어른과 젊은이, 이쪽 편과 저쪽 편 모두가 인간으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고 존중되고 서로 더불어 함께 손잡고 삶을 갖고 가고 그런 사회를 불교적으로 이해하면 뭐 극락세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꽃으로 존중받고 사는 곳, 그것을 불교에서는 극락세계로 얘기한다. 여기가 이제 극락전이기 때문에 이 극락전이라고 하는 게 건물과 법당하고도 이제 연결되어서 풀꽃밭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모든 생명체가 인정받고 서로 존중받는 그런 평화로운 질서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스님께서는 줄곧 생명, 평화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고 평생을 실천해 오셨는데요. 요즘에 그 갑작스러운 코로나 전염병에 온 인류가 한꺼번에 위기를 겪고 있는 이 현상을 스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길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풀꽃밭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는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네. 인간이 우리는 코로나와의 전쟁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때려잡자, 때려 부수자잖아요. 전쟁이라고. 서로가 하는 건. 존중하지 않고 서로가 그런데 지금 네. 꽃밭 사고방식을 코로나 상황에 갖고 와서 적용해보면 코로나는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가? 필요 없는 물건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물건인가? 없애기만 하면 되는 물건인가? 때려잡기만 하면 정말로 괜찮은 물건인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의 존재 가치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생명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 우리가 새로운 걸 깨닫고 뭔가 그런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글쎄 이거는 과학적인 이야기 그런 과학 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가 필요한데 불교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불교 얘기는 옛날 언어들이기 때문에 현대인들한테 설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을 하나 이제 갖고 와서 말씀을 드려볼까 싶네요. 강기갑 선생이라고 농민운동 하다가 국회의원 하다가 다시 좌절하고 지금 이제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잖아요, 사천에. 그분은 이제, 국회의원 하기 전부터 이제 독실한 캐톨릭 신자예요, 여기가. 그리고 생명농업을 추구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회의원 되어서, 한나라당만 잡아 족치면 이 사회가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의회 활동을 한 거죠. 공정부회까지 하면서. 근데 좌절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생명농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생물학 분야는 굉장한 연구들이 발전해갔고요. 이제는 뭐 그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밝혀졌다고 하는데, 한 예로 말씀을 들어보면,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1000조의 미생물로 이루어졌대요. 그 중에 사람이 관점에서 보면 150조는 해로운 짓거리해. 250조는 이로운 짓거리해. 나머지 600조는 어느 쪽이든지 왕성한 쪽으로 가. 어때요? 인간 세상하고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왕성하게 활동하는 쪽, 힘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에도 저쪽에도. 얼른 생각하면 해로운 짓거리 하는 미생물을 싹 없애버리면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없애려고 하면 정말로 지독하게 저항한다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만약에 없앨 경우 어떻게 될까 했을 때, 만약에 해롭다고 해서 완전히 제거를 시키게 되면 다 마비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론 미생물도 이제 이로운 것도 왕성한 쪽으로 가버리는 것도 다 같이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생명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천조의 미생물로 이루어진 생명체가 삶이 불가능해져 버린다는 거야. 그 해롭다고 생각하는 걸 싹 없애버리면. 이거는 인간이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해롭다고 얘기하는 건데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다 필요한 거예요. 네. 이롭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해롭다고 하는 쪽도 꼭 필요한 것이고 네. 이롭다고 하는 쪽도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쪽도 다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공존과 균형과 조화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생명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코로나도 우리가 인간을 해친다 해서 지금 이제 야단법석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미생물 세계에는 보면 뭐 해로운 짓거리가 하는 게 코로나 같은 존재인 거잖아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데 인간이라는 관점에서는 해롭다 또는 좋다 나쁘다 이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루게 되는데 생명 자체 세계, 생명 자체로 보면 거기는 다 생명의 삶이 또는 생명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있어야만 그것이 더불어 함께 있어야 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었을 때 생명의 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또 백신을 개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요. 그런 것을 어떻게 인간이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상황이지 않나 이런 얘기죠. 그렇죠. 우리는 무찌르자 오랑캐 이렇게 다뤄왔는데 그렇죠. 무찌르자 오랑캐로 다루는 방식이 소위 백신 개발이라는 방식인 거잖아요. 늘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다뤄왔죠. 그렇죠. 뭐 과거에도 전염병이 있었던 거니까 그렇잖아요. 늘 거기에 대한 무찔러낼 수 있는 약을 개발해서 해결해오는 방식으로 살아왔죠. 근데 지금은 그것이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지구라고 하는 이 생명체가 지금까지 인간이 한 것들을 나름대로 감당할 만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원청 인구도 많아지고 또 그런 생명의 질서와 관계없이 인간이 필요하고 유리한 대로 막 뭔가를 만들어낸 것이 너무나 과도해진 거예요. 과도해지다 보니까 지구라는 생명체가 감당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점을 범지구적으로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 코로나 사태인 거예요. 일찍 이렇게 무슨 전염병이 전 세계의 일상을 마비시키는 역사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있어도 국지적이죠. 그렇잖아요. 지금은 인류 문명이 너무나 고도화되다 보니까 남원에서 만들어진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범지구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전 지구를 마비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개발 방식의 해결책. 더 이상 이런 방식을 하면 할수록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제는 세계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코로나도 생명의 무대의 한 식구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생명의 무대에서 함께 살아야 될 한 식구로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삶이 괜찮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풀어내야 될 과제인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번 기회는 이런 세계관의 대전환을 가져와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불교적으로 이것을 얘기하면 불교에서는 이제 미혹과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미혹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전 인류의 일상을 마비시켜버리는 코로나 상황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해결책은 뭔가 했을 때 무지와 미혹 때문에 생긴 문제는 깨달음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불교에서 얘기합니다. 깨달음. 깨달음의 약을 써야만
미혹의 병은 치유가 될 수 있다 하는 게 불교의 기본 입장이에요. 미혹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의 이기적 관점 또는 인간 중심의 이기적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다루는 것이 미혹의 문명인 거예요. 네. 그 현상은 뭔가? 인간의 관점이요. 네. 자기 중심과 인간 중심. 네. 자기 중심의 이기적 사고방식 또는 인간 중심의 이거적 사고방식. 자기 중심의 이기적 사고방식은 너와 나의 싸움을 싸움판으로 몰게 가는 거죠. 너와 나의 삶을. 인간 중심의 이기적 사고방식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렇게 사실은 최악의 상황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중심의 이기적 사고방식과 인간 중심의 이기적 사고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미혹의 문명이다라고 불교는 표현합니다.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보면 나의 상대는 나의 적으로 상대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 중심의 이기적 사고방식은 코로나를 적으로 상대하게 되는 거죠. 무찔러야 돼. 없애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돼. 제거해시켜버려야 돼.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고 대단한 발전을 이룬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단한 발전이 좋은 줄만 알았는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니까 그것으로 해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몸소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혹의 문명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이 지금 필요한 거죠. 동시에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전환? 세상에는 적이 따로 없다. 이런 거죠. 너와 나 반드시 더불어 함께 살아야 돼요. 인간과 자연 반드시 함께 살아야 돼요. 더불어 함께. 다른 길은 없다. 무찌르자 오랑캐 방식 갖고는 그동안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이번에 코로나 적응을 보면 두 가지가 극명히 나타나요. 하나는 전통적인 종교적 방식이 해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걸 신천지가 잘 보여줬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종교 신념에 투철한 현상인 거죠. 신천지 잘 보여줬어요. 전통적인 종교적 신념 방식에 맞춰서는 해답이 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또는 기계 문명의 신념이죠. 그게 미국이 보여준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본주의와 기계 문명의 최첨단에 서 있는 데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문제를 대단히 자만했죠.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의 국가 자본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또는 기술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하고 함부로 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자정방.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기계 문명 그리고 전통적인 종교적 신념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는 대한민국이 상당히 잘 보여줬어요. 그죠?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매우 과학적으로 접근했어요. 두 번째는 대단히 민주적으로 했어요.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물론 많은 한계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는 뭔가 과학적으로 민주적으로 갔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가 잘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세계관의 대전환의 토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기존한 세계관 안에서 그래도 합리적으로 접근한 거죠. 앞으로는 어쩌면 코로나도 함께 살아야 될 생명의 동반자라고 하는 이번 기본 전제 위에서 서로 해치지 않고 사는 길이 뭘까를 찾아내고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생명의 한 식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코로나를 우리 인류의 세계관을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에는 또 우리 인간의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이야기 주제를 좀 바꿔서요. 스님께서 처음으로 지산 둘레길을 제안하시면서 20세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시작이라고 하셨는데요. 성찰과 반성이 제대로 됐다면 인간에 의한 생태계의 균형이 깨져서 발생한 적금의 코로나 사태 같은 것은 미연에 막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산 둘레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코로나 사태는 늘 있어 왔다고 봐요.
늘.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새로운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 한때 대단히 위협적으로 어려움을,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기도 하고, 죽게 되는 경우 생기고 많이 있었죠, 사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코로나는 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건 인간이 만드는 기술 문명과 같이 만났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마비를 가져온 거죠. 만약에 이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이 고도화되어 있지 않았으면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벌어지는 중국 안에서 뭘 어떻게 하다가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엄청 고도화되어 있고 범칙으로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코로나19 문제만이 아니라 이거는 현대 문명과 연결되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자체는 늘 있어왔다. 과거에도. 다만 범지구적으로 삶을 마비시켜버리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코로나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거는 현대 문명과의 관계가 함께 갔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과거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둘레길 제안하게 된 것은 뭐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내 나름대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봤을 때 어쨌든 우리 삶이 너나 없이 생명이 안전하기를 바라고 삶이 평화롭기를 바라는데 이게 인간적 바람이란 말이죠. 가장 인간적인 삶인 거죠. 근데 우리 바람은 그런데 현실은 생명이 안전하지가 않아요. 삶이 평화롭지가 않아. 세상은 좋아졌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이럴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리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봤을 때 제 나름대로 진단한 것은 첫 번째 자연과 함께 사는 길을 가야 된다. 두 번째 이웃과 함께 사는 길을 가야 된다.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연은 정복 대상으로 취급하고 더 나아가서는 파괴 대상으로 취급하고 인간이 필요하고 편리하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해서 함부로 해도 괜찮다. 이런 사고방식이 극대화되고 그리고 극단적인 경쟁 논리가 이웃관계를 타파한다. 인간인 이상 누구나 인간적인 삶을 희망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생명이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고 삶이 싸움판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걸 보면서 뭔가 이거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봤을 때 어디서부터 우리 길을 잃었을까? 또 어떻게 그 길을 찾을 것인가? 제 나름대로는 현대인들이 성찰의 삶과 문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길을 잃었다고 저는 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찰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바깥에 보고 들을 게 너무 많습니다. 자기 안에서 울려오는 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어요. 사람은 보고 듣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뭘 많이 보냐, 뭘 자주 보냐, 맞습니다. 이런 거고. 뭘 많이 듣냐, 뭘 자주 듣냐, 뭘 더 크게 보고 크게 듣냐, 이거에 따라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로 많이 보는 게 신문 방송이에요. 대통령 이야기도 사실 신문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다 오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다. 맨날 신문 방송만 들으니까 신문 방송 시키는 데 하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야기는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진짜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아닌 이야기 조금 더 나쁘게 보면 가짜인 이야기들, 엉터리인 이야기들을 몽땅 듣고 자주 듣고 크게 보고 들으니까 어때요? 우리도 가짜 휩쓸리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생명의 안정과 삶의 평화를 희망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생명이 안전할 수 없는 삶이 평화로울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럼 성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자기 내면의 소리는 그거 진짜인 거예요. 다른 거는 진짜 가짜가 막 뒤섞여 있어요. 골라내기가 어려워요. 좋은 거 나쁜 거 진짜 그냥 막 뒤섞여 있어갖고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내면에서 울려오는 이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가야 하는 게 기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깥에서 보고 듣는 것도 참고하고 참고해서 내 내면 소리와 맞아떨어지는 것들은 소화를 시켜서 가는 것이고 그것과 너무 안 맞는 것은 또 털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가야 우리가 참된 길을 가게 되고 인간이 살고 싶은 생명이 안전하고 편한 삶이 가능한 길을 가게 되는 건데 현대 오면서 그런 것이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뭔가 이게 기존의 길을 넘어서서 새로운 길을 좀 잘 가도록 하려면 성찰의 시간과 삶이 가능한 성찰 시간을 갖고 그런 삶이 가능한 뭔가 그런 접근이 필요하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걷는 길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리산 둘레길을 제안하게 됐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둘레길은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한 성찰의 길이군요. 핵심은 거기에 네. 있죠. 또 현대인들의 또 그 내면의 소리 듣기 위해서 좀 좋은 방법으로는 그 명상 수련도 있다고 뭐 말씀들 하는데 혼자 묵묵히 걸으면 그게 명상이에요. 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쓰고 살아가도록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몸을 거의 안 쓰고 살아야죠.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하기도 하고. 우리 부모들도 하도 몸 쓰고 사는 게 고생스러우니까 내 새끼는 손에 흙을 안 묻히고 살게 할 거야. 엄마들은 내 딸은 손에 물을 안 묻히고 살게 할 거야. 이런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는 몸과 정신으로 이루어진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몸을 너무 과도하게 쓸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기계화되다 보니까 몸을 거의 안 쓰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몸을 쓰게 하자. 그게 이제 걷는 걸로 제시합니다. 네. 그리고 자연과 함께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걷게 하자. 이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게 하는 기본 토대다. 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둘레길 아니더라도 걷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걸음을 생활화하자. 네. 이게 가장 성공한 케이스예요. 내가 볼 적에는. 지리산운동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걷는 길을 만들자, 걸음을 생활화하자 이거거든요. 이건 그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걷는 길이 많이 전국에 뭐 길 안 만든 데가 없고 또 국민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성공한 케이스인 거예요. 일반 대중운동으로서. 저는 스님을 뵐 때마다 스님께서는 시대를 앞서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귀농귀촌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실상사 귀농학교, 한생명,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 실상사 차관학교도 있고요. 많은 준비와 실험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원시 살려면이 귀농귀촌의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곤 합니다. 지리산 건역의 남원이 조화롭고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지침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 알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렇지만 이제 알 수 없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남원만의 문제는 아니죠 또. 거기는 좀 하나의 제안을 한다면 어떤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적어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농촌의 붕괴 또는 지자체의 해체 이런 것들이 사회적 과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공동체지. 공동화 현상들. 그러니까 어쩌면 국가 사회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마을이고 지역 사회인데 이게 이제 공동화되어지고 해체되어진다는 얘기는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대한 뭔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귀농운동도 벌어지기도 하고 등등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문제까지 덮쳐서 이제 더 큰 화두가 된 거죠. 더 절실한 화두가 된 것이기도 하고. 그러면 남원시는 관민이 함께 해야 될 일인데, 이거는 관민이 함께 해서 정말로 남원시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이게 누가 시장이 되냐, 어느 쪽이 집권하냐, 지방 권력을 잡느냐, 이거 관계없이 난 이 연구 기획팀들이 운영돼야 된다고 봐요. 남원시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남원시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적어도 남원시가 인간이 살만한 도시로서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만 갖고 다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긴 호흡으로 정말 내용 있게 접근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것 같은 애가 거든요. 그것을 요 산내란 지구로 좁혀서 들어와 보면 이제 나는 요 가까이 보는 게 산내니까 내가 30년 살았는데, 물론 여기서 일생 태어나 살아가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산내를 발전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도 많고 시장도 많고 뭐 시의원도 있고 뭐 면장도 있고 뭐 다 있긴 있죠. 그러나 내가 한 30년 살면서 봤을 때 진정한 의미여서 산내면이라는 마을 공동체가 뭔가 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람이 살만한 마을 공동체로 뭔가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꾸준하게 노력하는 경우가 있는가? 내가 보기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그래도 산내가 제일 공동체로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귀농운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거는 맞습니다. 대안을 찾기 위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의 노력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요. 그래서 시장 선거철 되면 산내면을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 또 뭐 시의원 뭐 선거철 되면 또 여기서 또 연구소 만들라고 뭐 하겠다. 다 그냥 정치바람에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정말로 꾸준하게 산내를 진정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산내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가겠다고 접근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남원시를 나가다 가는 마찬가지라고 본다. 권력 잡기 위해서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뭐 안 하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정말로, 그래서 관민이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관민이 누가 권력을 잡냐와 관계없이 남원시라고 하는 이 지역사회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가고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고 꾸준하게 연구하고 꾸준하게 뭔가 모색해서 뭔가 구체적인 그림들이 만들어지도록, 이거 정말 공들여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해요. 이런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물어도 이건 답이 없어요. 국가도 답이 없고요. 아무도 답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할 것인가? 결국은 지역사회가 주체적으로 이건 해야 된다. 다만 주체적으로 하는 과정 속에서 뭐 힘이 붙이니까 무슨 정부가 좀 도와달라고 하든지 기업이 뭐 협조해달라고 하든지 이건 뭐 할 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지역의 주체들이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해줄 사람 없어요. 정부가 해주기를 바라지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정부가 해주면 좋겠지. 그러나 미안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는 그냥 빈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남원시를 상대로 해서 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저희 같은 사람이 더 치열하게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보고 그런 거 한다면 나 같은 사람도 같이 들어가서 뭔가 말 한마디라도 보태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인재들도 있다고 보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또 바깥에서 좀 우리가 빌려오기도 하고. 전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끊임없이 모색하는 단위를 운영해야 된다고 봐요. 저 스님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니 예정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스님이 내주신 차맛이 너무 맛있어서 가장 향기롭고 제일 맛있는 오늘 차 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보다도 스님의 말씀이 더 향기가 있고 늘 겸손히 실체원신 스님의 삶이 더 아름답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저희가 극락전에 들어서면서 풀꽃밭이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맥락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그 종결점도 어쩌면 이 극락전에 있는
그 풀꽃밭과 같은 이치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딱 들어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사에서는 지금 이제 빛나라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너도 빛나라 나도 빛나라. 네, 빛나라. 늙은이도 빛나라 젊은이도 빛나라. 빛나라 시리즈요. 남성도 빛나라 여성도 빛나라. 왜 그러니까? 다 꽃이니까. 그러니까 너도 빛날 수 있도록 너와 나가 함께 뭔가를 모색해야 맞는 것이고 남자 여자도 빛날 수 있도록 남녀가 함께 모색해야 되는 것이고 어른과 젊은이들도 함께 빛날 수 있도록 만나서 뭔가 그래야 이게 뭔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빛나는 존재들인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모르고 그걸 서로 다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불교 사유 방식으로 보면 내용을 잘 들여다봤을 때는 너를 빛나게 했을 때 나도 빛나게 된다고 하는 게 불교 사유 방식이에요. 나만 빛나려고 해갖고 빛나지질 않은 거예요. 이게. 네,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린 정반대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인간이 세상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내가 너한테 욕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행위하는 대로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욕하는 인간인 거예요. 근데 상대한테 평화롭게 얘기하는 나는 뭐예요? 평화로운 인간인 거예요. 바로 상대한테 평화롭게 한다는 건 상대를 빛나게 하는 일이잖아요. 즉각 나도 빛나게 되어버리는 거죠. 평화로운 인간으로. 만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정반대로 지금 하고 있다. 제일 마지막 말씀이 우리 인간의 저희들이 살아갈 때 자세를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남을 빛나기 위해서 살아가라는 걸로.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하면 네. 나는 상대를 존중하는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는 인간이면 우린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인간은 행위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이치를 보면 내 걸로 자꾸 모아놓는데 나한테 이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용. 내 이익은 나한테 이익된다고 계속 쌓아 모아놔보면 그거 뭐 하겠어요? 결국은 뭐 구두쇠 소리 듣고 마는 건데. 또 뭐 쌓아 모으는 걸 네가 뭐 살아봐야 7, 80년 사는 건데 그거 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면 그것이 식구들 싸움판으로 나가고. 그래서 삶이 형편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대 관계를 잘 상대에게 하는 것이 스스로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 이런 거죠. 고귀하게 만들고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송하진 현재 전라북도 도지사 시인이라는 거 다 잘 아시죠? 개간 표현의 2020년 여름호를 보다가 코로나19의 추억이라는 송하진 도지사님의 시를 발견했습니다. 메아리 한번 울리지 않는 깊은 산중의 세월처럼 우리는 그렇게 서로 적막하게 마주쳐야 했던 추억일 뿐이라고. 이런 간절한 바람을 담은 그런 식구를 보면서 우리는 또 금방 코로나가 가져다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반성하면서 추억할 거라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금의 상황은 우리에게 비록 가혹하고 힘들지만 함께 또 기운 내보시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이야, 맹꽁이, 막사발, 형광, 빵빵이 웃음꽃 PD 겸 엔지니어 화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이야, 맹꽁이, 막사발, 웃음꽃 빵. 네.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거? 저는 안 써놔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도로 저는 두 분만 인사하고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자이야, 맹꽁이, 막사발, 형광, 빵빵이 웃음꽃 PD 겸 엔지니어 화통이었습니다. 왜 그래 오늘 마지막 한번 다시 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안 들어간 거였어? 처음부터요? 아니, 금방. 나 깜짝 놀랐어 지금.